안녕하세요. 톡톡 사연 1입니다. 오늘은 70대 사용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자식 농사에 성공하셨나요? 오늘은 자녀에 관한 사연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0을 넘기게 된 두 아들을 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몬드체인 승이 있었던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저에게는 몹시 마음 아픈 일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인생에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경험이 많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두메 산골에 서 있는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버스도 1시간에 한 대씩 오고 내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항상 동생들과 함께 학교까지 한참을 걸어 다녔습니다. 풀길을 따라다니며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에서 바느질을 가르쳐 주시는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하며 바느질 요령을 배웠고 나중에는 근처 도시에 있는 미싱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심을 배우는 동안 많이 손가락을 다치고 피가 흘러도 꿈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엄마도 보고 싶고 서러워 찢어진 정책 기술이 익숙해지고 대우도 받게 되자 나름 토시 생활도 할 만하고 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고향에서 올라온 언니와 동생들과 함께 방 2칸의 허름한 집을 같이 살면서 우리는 돌아가며 밥도 해먹고 나름 쉬는 날에는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팔아보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사실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웃음이 난다던 절다 못해 어린 나이였으니 뭐래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는 20세 초반이 될 때까지 계속 믹싱 일을 했습니다. 선물로 유명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망설임이 많았고 항상 밤낮으로 믹싱을 돌리다 보니 허리와 손목에 상처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나는 제가 일하던 곳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신공장 옆에서 양말 공장을 하는데 몇몇 안 되는 직원을 데리고 낑낑대며 항상 무언가라던 젊은 사장님을 알게 되었죠. 오고 가며 에이 살아다를 보니 나중에 나한테 와서 이 순간 전하게 되었고 서로의 고향 이야기나 공장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을 털어놓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청년의 데이트 신청을 받고 결국 그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공장에서 일하던 저가 양말 공장의 사장 사모님이 되어서 저희 집에서는 출세의 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나 또한 이때부터 내심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후 제 첫 아들이 뱃속에 6개월 정도 된 때였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남편이 해야 합니다. 남자친구가 황급히 달려나가는 걸 보고 물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남자친구는 점퍼를 던져 입고 공장에 불이 났던 사실을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남기고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잠도 못 자면서 남자친구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늦게 돌아온 남자친구는 공장의 대부분이 불탔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숨을 쉬면서 실망했습니다. 그 공장은 남자친구가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모은 곳이었습니다. 피 같은 재산을 다 투자해서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기가 막혀 졸랐죠. 그렇게 첫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가세는 기울이셨어요. 남편은 공장의 화재 충격으로 인해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가 택시비 3회 들어갔습니다. 대음이 짧았던 남편이 당장 할 수 있는 일로 적당한 것이 택시 운전 때문이죠. 남편은 열심히 일하여 개인 택시를 마련하겠다며 다시 삶의 희망을 불태웠어요. 그때까지만 힘들어도 아이를 키우는 것을 버텨보자고요.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동네 바느질거리가 있으면 바다와 바느질을 하기도 하고 나름의 소일거리를 조금씩 하면서 돈을 아껴가고 있어요. 쓰려고 노력했어요. 어차피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게 살았으니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뿐이라고. 힘들 때면 애써 그런 말들을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삶에서도 저는 첫 아이를 낳았고 또 다음 해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둘 다 떡같이 크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저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더 나은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태어났다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항상 더 잘해주고 싶고 미안하다는 마음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벌어온 돈을 아껴 모으며 생활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새 낳아 살면서 정말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했습니다. 절절하게 추억에 잠겨 있던 그 시절을 떠올린다. 가끔 아들이 같은 반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아파트에 가서 좋아했다. 친구의 엄마가 주신 쿠키가 매우 맛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것을 사 먹자고 하면서 저는 초코파이가 가장 맛있다고 했다. 슈퍼에 가서 초코파이를 샀고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싶다는 아들의 소망에는 놀이터에서 놀면 되는데 왜 태권도를 배우냐고 말했다. 아들들이 안 된다는 말에 울면서 잠들었던 그날 밤은 아이들 마음의 순수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그럴 때면 만약 양말 공장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지 과거의 생각에 눈물을 흘리곤 했다. 다행히도 남편은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 이해해 주었다. 택시비서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노력한 끝에 8년 만에 개인 택시를 마련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개인 택시 운전이 요구되는 것이 어려웠지만 수입이 꽤 괜찮았기 때문에 개인 택시를 구입했던 날에 우리 가족은 큰 용기를 내어 탕수육과 짜장면 파티를 열었어요. 그때는 집안 상황이 나아질 기회가 오는 줄 알았는데 하늘이 우리 가족이 조금이라도 평안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술을 좋아하고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당시 남편의 나이가 아직 50대 초반이셨죠. 됐을 때였습니다. 소위 어르신들이 풍을 얻다고 하는 그 질환이 아직도 팔팔한 남편에게 왔더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뇌경색은 내 혈관이 안에서 막힌 것으로 증상이 일어나고 쓰러진 직후 몇 시간 안에 약을 써야 하는데 손상된 뇌가 최대한 돌아온다고 하더군요. 불행히도 남편은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이 든 채로 뇌경색이 왔기 때문에 제가 치매를 발견했을 때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치료 시간을 다 놓친 상태였죠. 구급차의 실력으로 남편은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취합니다. 이후 가족들이 다 모이면 마음의 준비 후 연명장치를 떼겠다는 말과 함께 그 길로 한 줌의 흙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남편을 생각하면 양말 공장. 청년이었던 그가 환하게 웃으며 나에게 말을 걸던 모습부터 중환자실에서 연명을 제거하라는 의사의 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을 기억합니다. 그의 말보다 더 차가웠던 그의 손을 잡았을 때의 감정도 선명합니다. 나는 그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을 잡고 고등학생이 된 큰아들과 중학생이던 둘째를 끌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며 울었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그 기억은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이 많은 아이들을 뒤 떨어진 교육비를 벌어내기 위해 힘써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함께 일했던 언니 중에 미신이라 불리는 언니가 있어서 그 언니의 소개로 지역 수선가 사장님 밑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수선가에 일을 한 후 저녁에는 고깃집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하루하루 몸은 피곤하고 뼈마디가 안 쓰기에도 참습해야 했지만 그래도 월급을 받아 아이들을 위해 순대와 떡볶이를 사며 집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제법 콧노래를 부르며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돌아가고 고아 아이인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했어요. 큰아들은 전기기사가 되겠다며 전기공학과에 진학했고 둘째는 2학년을 맞이하는 토목공학 관련 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제 형편상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 생활을 이어갔던 아이들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최소한 따뜻한 식사는 잘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 중년 시절은 대학생처럼 보냈어요. 아들들을 챙기고 하루하루 일을 하느라 숨이 차게 지나갔죠.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좋은 조건으로 공사에서 취직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서 공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공사가 있는 도시로 이사를 가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죠. 저는 빵을 구할 때 돈을 돕지는 못했지만 멀리 있는 큰아들이 항상 힘들어하는 것을 듣고 싶어서 종종 방문했어요. 둘째 아들은 토목공학을 졸업하고 건설 현장 사무소에서 저와 함께 일했습니다. 때때로 집에서 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격지가 노르게 변하고 발레를 구석에 처박지 않고는 큰 아들과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큰 아들이 저에게 다가오는 주말에 집에 내려올 것이라고 소개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신하가 만나는 아가씨에 대해 묻자 녀석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대에 부풀어서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고민했죠. 그리고 결국 큰 아들이 내려올 날이 왔습니다. 역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과 함께 아가씨가 있었어요. 때는 겨울이라 그녀는 베개와 이불을 사들고 왔습니다. 그 아가씨는 자신이 제 아들의 아기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면서도 기뻐서 그 아가씨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것저것 인적사항도 물어보고 우리 아들과 어떻게 만난 사이인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가씨가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에게 약혼자가 있는 것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같은 회사를 다니던 우리 아들과 사랑에 빠져서 아이를 가질 상황에 이르게 되어 집에서 내쫓기까지 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부모님께 내가 내쫓기게 되었다는 그 아가씨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너무 잘못된 일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곳에 있는 아들을 더 잘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후회되더군요. 그래서 울고 있는 그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살 집은 내가 마련해 주겠다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축복해 주실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당시 제 손에 있는 돈은 내년 월세를 탈출하기 위해 모아둔 2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저는 2천만 원으로 전세로 얻으려던 제 목표를 포기하고 그 돈을 결혼을 준비하는 아들 내외의 전세금으로 써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제가 사는 지역에 집을 얻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서울만큼 집값이 높지 않았고 아기와 새 식구가 거처할 만한 집을 전체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은 처가의 반대로 제대로 결혼식을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혼인허가서를 받아 결혼을 시작했어요. 됐죠. 둘째 아들은 통옥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성과가 좋아서 잘 일해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쉬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이해하기 싫으면 나가질 않고 부잣집 손자로 살면서 하루 종일 방에서 담배만 피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더워서 큰 아들처럼 가정을 챙기면서 하는 마음이 열정적이었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상을 쓰며 나가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나중에는 얘기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둘째가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것도 보이고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연애를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우 궁금해 죽을 지경이 됐지만 지 형이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때가 오면 말해줄 거라고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역시 그때는 왔는데 오더군요. 어느 날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늦게까지 귀가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남녀가 우리 집 골목 어귀에서 서로 끌어안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저는 스스로를 너무 남서스로라 함에도 불구하고 훔쳐보았습니다. 풋풋한 젊음이 보기도 좋아 보였지만 어쩐지 커플인즉 남자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남자는 바로 제 형이었습니다. 놀란 나머지 정훈아.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던 중 제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화들짝 놀라면서 안아주던 팔에 힘을 빼서 그 팔에 가려져 있던 아가씨가 황급히 내게 공손히 인사하고 이동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남다른 순진함이 돋보이는 복숭아빛 뺨을 빛내고 있었어요. 놀라게 해서 어려워 보이는 제 아들에게 나이를 물었더니 7살이나 어린 아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그 아이와 만나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세대 차이 나는 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빙을 도와주다 보니 엄마에게 도움을 주고 있던 아가씨와 재미있는 대화도 하며 서서히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제 아들이 용기를 내서 저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갈래라고 했습니다. 만나서부터 3달이 지난다고 합니다. 길에서 저희를 끌어안았던 모습이나 첫째 며느리랑은 달리 대학에 다니지 않는 그 여자아이가 좀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동안 해준 게 없어서 어떤 입장으로 말할 수 없다는 생각에 길에서 끌어안고 그러지 말라고 당부했고 그냥 아가씨를 바르게 대해주라고 권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눈치를 봤는데 회사에 다니면 아가씨를 만나러 간다는 것 같았어요. 데이트 다녀왔느냐고 물어봐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걱정도 되고 더 관여하고 싶었지만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생각해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막 당할까 봐 레버를 끼웠어요. 그날 저녁 된장찌개를 같이 먹는 중이었는데 둘째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너 결혼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말했어요. 갑자기 무슨 돈도 모아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저번에 번쾌하다면 둘째는 이제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여자친구와 헤어져야 할 것 같다고 돈을 조금이나마 도와주라고 했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곤란해졌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준비한 재산이 제전인 것이었기 때문이죠. 아기도 생기고 결혼해야 하는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둘째는 그런 일은 없었고 아가씨가 돈을 조금 더 모아서 천천히 결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를 설득하기 위해 현재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했고 1에서 2년 후에 결혼하면 추가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와 함께 너도 그 아가씨도 돈을 조금 더 모아 결혼하는 것이 어떠냐고 재차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도통 섭섭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결혼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며 계획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들을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그의 의견을 따르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대신 결혼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둘째는 고집을 부리며 결국 어린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아가씨는 발근비를 도와주는 것 외에는 뚜렷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둘째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토목기사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잭은 그렇게 둘째 며느리가 된 아이에 대한 처음 느낌과는 달리 참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명절이나 과일을 들고 종종 찾아와서 전화나 연락이 잘 없었던 첫째 며느리와 다르게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전화를 걸어가며 일상적인 이야기로 수다를 떨고 딸이 춤을 추면 장갑을 사오거나 도매상에서 딸기를 사오기도 하며 여름에는 물김치를 담아오는 등 큰 아들, 작은 아들보다도 자식 역할을 더 잘 해냈습니다. 그녀 덕분에 저는 고마웠으며 혼자 산 일상이라도 공유함으로써 함께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적처까지 하면서 둘째 며느리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돈을 보태주지 못한 미안함도 있었고 처음에는 맘에 들지 않았던 미안함도 있어 서로 챙기다 보니 서로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둘째 며느리가 몸에 찾는 일이 생겨서 임신이 되었습니다. 제 친정 엄마는 식당에서 바쁘신데 둘째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먹을 것을 챙겨주고 예쁘다고 걱정을 하며 함께 임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둘째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나서 임신방류가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물과 현미밥을 나르며 며느리를 챙기다가 첫째 며느리보다는 더 아쉽게 생각하며 곁에 있어 주고 싶었어요. 챙기라는 넓다는 둘째 며느리가 도석인자 같거든요. 둘째 며느리가 만삭이 되어 갈수록 저는 무척 걱정이 됐습니다. 아기를 낳는 고통은 세월이 지나 있었지만 임신 당뇨도 있는 며느리가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며느리는 씩씩하게 걱정 말라고 오히려 저를 다 이기더군요. 그런데 출산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둘째 며느리가 쓰러졌습니다. 뭔가에 충격을 받았는지 아기가 밑으로 너무 내려왔고 산도가 열렸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마지막 한 달은 꼬박병원에 누워 대소변을 받고 진행해 있죠. 무심한 아들 녀석은 마누라가 그렇게 누워있는데 몇 번 들여다보더니 볼 일이 있다면 나가버리고 내가 한다는 것은 병원을 꼬박 지키며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기는 3.5kg으로 태어났어요. 볼이 통통한 귀여운 사내아이였죠. 저는 첫째 며느리가 낳은 숨이 나갔던 얼굴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자주 보지 못했는데 둘째 손주는 거의 매일 돌보다시피 있어요. 당연히 정이 듬뿍 들었죠. 오랜만에 보낸 핏덩이랑 요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이전의 손재기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잃고 힘든 세월을 다 잊은 채 손주에게 빠져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운명은 나에게 또 한 가지 가혹한 시련을 주었더군요.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부모가 나에게 얘기할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오늘은 술 한 잔 드실래요?
어쩌다가 즐기지 않는 소주를 가져오더니 라면을 차리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마셔볼 생각이 없었지만 일단 며느리의 말대로 식탁에 수련자로 있었습니다. 아가,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엄마는 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 벌써 10시가 넘었는데도 그 순간에 아들이 요즘엔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한 잔의 줄을 따르고 자신의 잔에도 줄을 따라 마시던 중 갑자기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나는 이유를 해야겠어요. 아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운다니 나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붙잡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여사가 있는 것 같다고. 사실은 아기 출산 한 달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의 조상기까지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아들이 정리해 줄 거라고 말하니 저는 용서를 빌었고 너무 아프고 힘들기는 했지만 곧 태어날 아기와 함께 병원에 있으며 챙겨야 했기 때문에 용서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의 일로 호라어티들이 To Live in Silence, Living in Silence. 그날 밤새도록 며느리를 붙잡고 빌고 설득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생각해보라고 하는 초피만큼 타일러 레르스를 늦추겠노라고. 그런데 그는 불이어 발인하였고 아내와 자식은 울었다고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까지 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다고 한 셈인데 아직도 남은 아들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하기는 쉬운데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려웠어요. 정리해보면 며느리는 굳게 결심한 듯이 눈빛이 흔들리지 않아요. 날이 닷새 갈 때쯤에는 눈물도 말랐는지 버린 것 같아요. 예상대로 돌쟁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지 생각해야 한다며 내일 밝으면 짐을 싸서 먼저 집에 갈 거라고 합니다. 이혼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도 이미 이해 동의를 했다고 하더군요. 다만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 대신 어머니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제게 이렇게 남편과 이렇게 될 것이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아프고 몇 번이나 제 손을 잡고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손주 사진을 보내주고 있어요. 보내주겠다고 하며 어루만지다더군요. 저는 울면서 그 손을 잡아낸 며느리를 떠나 보냈습니다. 그 후로는 하루하루가 힘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곤 했어요. 엄마는 결혼 때 오빠에게 돈만 해주고 끝내서 제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집 밖에서 시간이 점점 더 지내는데 익숙해져 여자가 생기는 거라는 말조차 하며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더군요. 저는 아들이지만 너무 화가 나서 한동안 둘째를 아예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때로 고등학생인 첫째가 공사를 하던 중에 같이 일했던 회사 상사를 만나고 발길이 끊어진 채 왔어요. 미국에서 창업을 할 생각이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함께 가서 새로운 기회를 찾자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 가서 자식이 교육도 시키고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도 더 하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자주 보지 못했던 아들이라 이제 미국에 가면 아들을 죽을 때까지 못 보게 되면 걱정이 되지만 큰 아들이 기회를 찾아가기로 결정하자 늙은이로서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사는 첫째 며느리가 돈을 지원해주면서 아들이 떠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카자는 난 할 일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더구나 반대로 나설 수도 쉽지 않았어요. 큰 아들까지도 내 곁을 떠나 가 버렸습니다. 이제 곁에는 1년의 결론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동안은 둘째, 아들을 거의 보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바람부는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 살고 있는지 어떤지 정말 안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래도 자식이라서 궁금해지곤 했고 가끔은 같이 밥을 먹거나 며칠씩 찾아가게 되었어요. 피가 물보다 진한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들은 그 여자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만나보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엄마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아들과 둘째, 며느리를 내 친구로 혈연을 잘 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60대 중반으로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옛날만 못하고 변비가 있는 게 아닌데
대변에서 자주 피가 나오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잠깐일 줄 알았지만 피가 계속 나가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동네 버크내과에 가 보았습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으며 그 이후에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에게 미안하다는데 나 자신이 아픈 이날 동안은 좀 챙겨줘야겠다고 말했어요. 너희 집에 들어가서 신세를 져야겠다고 했죠. 둘째는 조금 놀란 듯 덤덤하게 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어머님 하면서 나에게 아양을 떨던 그 불려씨가 표정을 썩 바꾸며 말했습니다. 1. 집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제가 나가야 될 것 같다고 해요. 첫째는 기가 막혔지만 어차피 내 아들의 인생을 망친 년이니 그냥 이참에 아들에게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 여자를 떠나보내고 내게로 옮겨와 둘이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어찌하여 보험 가입한 것을 이용해 진료비를 받아 수술을 받았지만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강한 약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대부분 빠지고 머리가 더 어지럽고 구토가 빈번했습니다. 불면증이 심해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좀 챙겨주는 듯했지만 곧 정상적인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방치하며 자주 술을 마시거나 외출을 하더군요. 이미 함께 사는 사람이 망나니와 같은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앞으로는 몸만 챙기며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했고 결국 대장의 일부를 수술로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섭취해야 하고 가공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하루 한 끼는 죽 등 가벼운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음식을 해먹을 때 식단을 정하는데 서로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없을 때는 죽을 소분해서 하루 종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항상 신선한 식품 위주로 섭취해야 하며 저렴한 가공식품을 먹을 수 없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려 5년이 넘었는데 일일이 일거리로 바느질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저 보험금을 절약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은 채로 쟤를 그냥 버렸다고 해요. 어느 날은 옆집에서 낚시를 해서 회를 잡아왔다고 해서 맛 좀 보시라며 아주 오랜만에 회 한 접시를 먹었는데 그 길로 보통이 와서 배를 잡고 뒤척이며 씁니다. 나름 식을 조심해서 한 번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회가 너무 맛있어 보여 먹었다가 정말 몇 날 며칠이나 고생하게 되더군요. 아들이 집에 없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마룻바닥에 쓰러져 배를 부여잡고 이려다가 혼자 죽어서 몇 일 후에 발견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는지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남편이 죽을 때 나도 따라 죽을 걸. 자식들이 간섭하지 않도록 열심히 산 세월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건가요? 쉽더라고요. 세상에 원망스러워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후에도 제가 원래 동안 블렌딩 2시간 달렸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버티면서 우울증에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조언을 받았는데 실제로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았어요. 게다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동안 아꼈던 보험금도 이제 다 써버릴 지경이 왔습니다. 제 둘째 아이는 아예 보기 싫고 귀찮아서 한 달 이상 연락 없이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매구 게임 중에 첫째 아이가 전화를 해서 돈을 태운 일은 있었지만 그냥 민폐 끼치지 않고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만약 암이 재발하지 않는다면 80세까지는 살 텐데 10년이 넘는 세월을 계속 자식들에게 투여한 노력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들며 그냥 세상을 등진다 하고 싶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까 아니면 어차피 수면제 처방을 받고 있으니 약을 모아 먹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여러 생각을 하다가 수면제를 먹기로 결심했고 죽기 전 마지막인데 평소에 먹고 싶어도 건강을 생각해 삼겹살을 지향했었지만 그날은 즐겨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고깃집에서 삼겹살과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그렇게 먹는 동안 괜찮았습니다. 맥주도 한 잔 주문해서 시원한 맥주를 즐기며 자신에게 이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내일 편안히 갈 수 있을 거야. 아픈 몸으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이 세상에서 사라지자.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그저 나는 매달릴 일들을 하고 열심히 살았으니 그걸로 됐다. 예배하면서 눕고 있었지만 하염없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내 인생 여보. 나 이제 당신을 보러 갈게나. 고생 많았다고. 당신은 어깨를 두드려 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래도 그렇게 나만의 만찬을 하고 나니 죽음을 맞이할 용기가 나더군요. 그렇게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 깊게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죽 한 그릇 설비운 다음 이후 단 한 번 편지로 받아본 둘째. 손에 꼭 지구를 쥐고 있는 자신의 손 사진을 속에 품은 채로 수면제를 몇십 하나이나 삼킨 채로 보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우면서도 흐릿한 느낌을 주는 상태 속에서 이런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과 함께 환청이건 무엇이건 모를 쾅쾅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누군가가 집으로 쏙 손을 내밀어 어깨를 흔드는 듯한 장면도 경험했어요. 두 번째, 며느리와 닮은 모습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저는 죽는 과정에서 이세지만 우리가 그립던 것을 보는 순간 그 아이에게 정말 애착을 느낄 때가 왔나 보다 한 생각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1차 때는 불편한 상황에서 깨어나셨어요. 약을 과도하게 복용해서 위생 청소했어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제가 보았던 것은 꿈일 수도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발견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병원에 와 있었고 제가 원했던 것과는 다르게 살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음 달이면 돈도 다 떨어지고 자식들에게 고된 손해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요. 조용히 세상을 떠날 계획도 허섭다가 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당장 병원 응급실의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간호사분이 수술을 하러 가자고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병원 데스크로 갔습니다. 그냥 도망갈 수 없었으니 사정이라도 해보려고 말이죠. 저기에 제가 치료비를 좀 나중에 낼 수 없을까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돼. 이명순 환자분이시죠. 치료비 보자분께서 다 납부하셨습니다. 보자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또각또각 오두둑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무의식 중에 고개를 돌렸었어요. 그곳에는 마치 잡지 모델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고급 옷을 휘감은 어떤 멋진 여자가 있더라. 그런데 그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고 내게 향하여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머리를 든 그 여자는 세상의 제 둘째 며느리가 될 분 진짜 둘째 며느리의 모습이 앞에 나타났어요. 제가 기억하는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게 세련되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다가 눈물이 글썽 올라오는 그 눈빛